출발 새 아침.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며 마지막까지 애처롭게 호소하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끝내 목숨을 잃었던 흑인 플로이드 씨의 죽음을 계기로 경찰의 인종차별적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에서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무장 상태에서 총에 맞아 숨지거나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은 수년에 걸쳐서 꽤 여럿이고 아직도 상황은 특별히 나아지지 않았죠. 미국 전역 140개 도시로 확산된 이 시위는 평화적으로 시작했지만 최소 5명이 숨지고 2,500여 명이 체포되고 방화, 약탈 등 폭력적으로 변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사회 불안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무력 개입을 시사하고 심지어 지지자들에게 대항 시위를 벌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에 선입견을 가지고 힘으로 억누르려 하는 건데요. 비단 트럼프뿐만이 아닙니다.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대응으로 더 큰 분열을 야기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현명하고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미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로 140개 도시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시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지정 이야기 굉장히 위험한데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방화나 경찰 간의 시위대 간 충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야간 통행 금지령이 주요 도시들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나 반성보다는 이 주 지사들에게 주 방위군을 소집 촉구를 하고 있으면서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을 급진 좌파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의 140여 개의 도시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화 시위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유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지역에서 폭력 시위가 있고 그리고 폭력적인 진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이 플로이드를 애도하는 무릎 꿇기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고 일부의 흑인 사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적인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들이 자동차로 흑인 시민과 이 시위를 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에게 아주 강경한 대치 그리고 백마를 타고 지나가는 기마 경찰들이 그대로 시민들을 밟고 지나가는 아주 강경한 진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곳 이상의 도시에서 약탈이 벌어지고 있고 뉴욕에서도 시위대가 도심을 점거했습니다. 이날까지 최소 4,100명이 약탈과 고속도로 점거, 통행 금지령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소 40개 도시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발령이 됐고 15개의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주 방위군들이 소집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위대가 진압경찰하고 총격전을 벌이면서 사망자도 지금 나오고 뭐 체포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일단은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경찰과 주 방위군이 있는 이 흑인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대 총격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해서 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루이빌 경찰과 켄터키주 방위군은 이날 오전 0시 15분쯤
한 주차장에 모여있던 시위대를 해산시키다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 시위 군중 가운데 누군가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경찰과 주방위군 모두 총으로 반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현재까지로는 구체적 신원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나이키 얘기가 또 어제부터 계속 나옵니다. 시위를 지지하고 있는 나이키가 Just Do It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대신에 Don't Do It이라고 하는 걸 광고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사실 나이키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사실 스포츠 브랜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 지금 당장 시작해라고 하면서 행동을 강조하는 이제 문구, 바로 Just Do It 대신에 Don't Do It, 이번만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제가 없는 척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결국 이 뜻은 인종차별에 등을 돌리지 마라. 우리에게서 무고한 목숨이 빼앗기는 걸 받아들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역시나 이 나이키의 이야기를 경쟁사인 아디다스 역시 SNS로 리트윗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전진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종차별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SNS, 트위터 역시 이 본사 계정에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문구를 해시태그하면서 이번 시위에 대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동참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 역시 이번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지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아마존, 구글, 뭐 NIT 이런 모든 곳에서 같은 종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이제 온라인 인터넷 매체인데요. 침묵하는 것은 공모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지지를 했고 구글 역시 메인 검색 화면에 우리는 인종평등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지지한다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기업이 인종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지금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순수한지 또 순수하지 않은지 의도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아침에 이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G7 확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미국과 함께 반중국 형성에 나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기 때문에 조금 더 청와대가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G7 확대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지 하루 만에 이 세계 무대에 참석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지 끝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이 툭하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안 좋지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G7에 더해서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포함한 나라들이 지금 이제 참여 요청을 받았고 호주가 가장 먼저 응했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인 한국이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까지 포함해서 12개국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만 이 G7 참여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단순히 참가의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던졌던 메시지, 중국의 미래를 논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확답을 피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뭐 일본, 영국 이런 그 G7 선진국 7개 나라에 이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한국, 인도, 러시아 이 4개의 나라를 더 추가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계 그 다른 나라의 반응 같은 건 좀 어떤지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몇몇 나라들은 가만히 있고 사실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G7에 참여 자체를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네. 캐나다라든지 특히 일본 같은 나라들은 한국의 참여가 있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이유보다는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일본 말고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1호 법안 남북 접경지에 경제특구법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네,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제 발의가 됐다가 폐기가 됐습니다. 회기 종료로 인해서 폐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민주당의 박정 의원, 이번에는 이제 재선 의원입니다. 통일경제특별구역법을 다시 한번 추진을 해서 수도권과 그리고 북한과 직접적인 접경 지역인 강원 지역 의원들과 함께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직접적으로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박정 의원이 물론 이제 개인의 법안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나서고 있다라는 이 의지가 없었다면은 1호 법안으로 올라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부가 이번 회기 시작과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전면적으로 나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통합당에서도 법안이 지금 제출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각 정당별로 이제 법안 발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 패키지법을 제출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고 대학교 등록금 환불 등의 내용을 주로 담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수정당의 심장부 국회 본청 228호 새 주인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된 건데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올라서면서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은 미래통합당은 국회에 계시 첫날 변화보다 더한 변화를 선언했는데 먼저 나왔던 변화는 파란색으로 썼고요. 네. 보다 더한 변화는 분홍색으로 쓰면서 민주당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미래통합당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앞에 쓴 변화 파란색 글씨는 좀 작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크기도 다릅니다. 네. 자, 앞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 결혼식 이런 곳에 집합제한 명령을 내려서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들이 좀 많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부터 이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는데요. 네. 다시 한 번 더 이 경기도의 재확진이 많아지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물류창고라든지 콜센터와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밀집 시설에 대해서 6월 1일 오후 3시, 바로 어제였습니다. 6월 1일 오후 3시부터 6월 14일 24시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현재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의 꼭 기온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어제 오전 9시 국회 의원가에 처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는데요. 21대 국회 첫 의안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보좌진들 6명의 보좌진들이 4박 5일 동안 철야대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회 첫 제출 법안 어떤 것들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박 5일 동안 줄 서서 첫 번째로 제출된 1호 법안. 이게 지금 의안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번호가 어떻게 되죠? 2020-0001인가요? 하여튼 첫 번째 강조되는 네. 법인데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4박 5일 동안 줄서기라는 표현이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24시간씩 줄을 선 건 아니었고요. 네. 맨 먼저 4박 5일 전에 가서 맨 먼저 찜을 해뒀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데요. 아, 그렇군요. 이게 한마디로 이런 법입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법인데요. 네. 여기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우리 정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광역단체,
또 수원시나 또 뭐 아산시처럼 기초단체 그 기관들의 산하기관 네. 또 소속 공기업 이런 기관들을 총망라해서 공공기관이라고 하고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걸 겁니다. 지금까지에는 예를 들어서 이윤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조돼 왔습니다. 근데 이런 그 가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가치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볍게 경시되거나 그러니까 가볍게 취급되거나 배제되거나 외면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에 맞게 공공기관들의 운영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자는 그런 취재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제 네. 말씀을 들어봐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탁 와닿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맨 처음에 내각의 비율을 성비를 최소한 여성 장관이 30% 이상 네. 되도록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요. 네. 남녀가 똑같이 국가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 하는 건데요.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호 참사, 또 이천 화재, 구의역 사고 이런 것들은 이윤과 효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의식들이 개입돼 있었던 겁니다. 안전관리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부터 철저히 해나가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제가 좀 정리를 여기저기서 얘기 들은 걸 가지고 해보면 우선 네. 뭐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가 뭔지 좀 정의를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 네. 기본 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정말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사회적 가치위원회라고 하는 신설 기관에 한번 네네. 평가를 맡겨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계속 발의되었던 내용인데 네.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이게 통과가 못 됐고 19대 때 그리고 20대 때는 이제 김경수 의원하고 같이 했던 건데 이것도 역시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다양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고 이게 네네.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기본법이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어떤 반대 이유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이 법을 낼 때는 세월호 참사가 난 뒤였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굉장히 뛰어난 시민의식과 역량이 있었는데 그 바탕에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네. 이것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십니다. 이게 제도로서 존재할 때와 말로서 존재할 때와는 전혀 다른 이제 기능을 하는 건데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바로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의 효용성을 인식했듯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도 같이 지켜줘야 내 걸 지킬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 사회적 가치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의 통과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이 마련됐다. 그리고 국민적 의식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걸 1호 법안으로 제시를 해서 좀 이 공감대를 확산하고 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뭐 인권 보호, 전 노동 이런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일 텐데요. 네. 이게 이런 유사한 법이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영국에 이제 2012년에 사회적 가치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 영국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것은 청년 실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소외였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이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한 방편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제정했는데 그때 이 법은 보수당의 의원이 주창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슨 진보 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어떻게 더 모두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렇게 이것이 이 정파 간의 또는 정치 세력 간의 대립이나 논란의 대상이 될 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경쟁 제일주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좋지 않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네.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의원님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보좌진들이 조금 며칠 고생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실제 그 보좌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1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데만 좀 집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그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요. 네. 받아들이는데 이제 사실 제가 우리 보좌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줄 몰랐어요. 인터넷 이제 접수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네. 우리 보좌진들도 인터넷 접수를 이제 제가 이 1호 법안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좀 그거 좋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세세하게 몰랐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 법안을 발의할 때 최소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10명이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국회의원과에 접속을 해서 다 동의하는 그런 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위치를 선점한 거죠. 의원과 앞에. 저는 뭐 진 교수님이 선의를 갖고 저한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런 좀 말 못할 사정이 있었군요.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자, 그런데요. 이제 1호 법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결국 1호 법안으로 제출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수많은 1호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된 거나 뭐 통과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전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중요성은 있었는데 그 중요성만큼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여야 간의 정책적 노선 차이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사회적 가치법은 뭐 그동안의 1호 법안은 아니었지만 많이 시도를 했는데 두 가지 다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됩니다. 그런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했다는 반성이 있고요. 또는 이 정책적 노선 차이로 이 법안을 이해를 하는 바람에 사실 법안심사소위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깊이 있게 심사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1호 법안으로 이걸 내므로써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어떤 공론화 과정에 제가 불을 붙인 그런 셈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각계각층 기업이나 전문가나 시민사회 등과 함께 입법 토론회를 열고 또 당정협의나 또 지방정부와 정책협의 등을 열고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과 충분하게 심의해 나가면서 최대한 그 접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차이점을 줄여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 법안을 굳이 그렇게 꼭 1호 법안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법안으로 제출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호 법안이 됨으로써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알 수 있다. 우리 네네 훨씬 많은 이제 미디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요. 저는 우리 보좌진들이 이 계산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2호 법안으로 제가 제출해서 설명을 하고
또 토론회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 1호 법안으로서 국민들께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네. 그런 과정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 정치 현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 때문에 여야가 지금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6월 5일까지 21대 국회가 개원할 수 있습니까? 이제 개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성, 예. 원만하게 이제 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까지 매듭이 지어지고 또 국회의장 인사 또 대통령의 축하 인사 뭐 이런 게 다 같이 갖춰지면은 가장 바람직할 텐데요.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속마음을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이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을 갖고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월 5일 의장단 선출은 반드시 한다. 네. 그리고 6월 8일까지 해야 되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협상을 하겠다. 아, 네. 그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서 다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어떤 위원회를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렵고 더구나 제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건 어렵지만 저는 이 문제가 이제는 여야 간의 협상의 대상이 돼야 되는가 국민들이 이 부분을 동의하겠는가 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리 당이 얻은 177석은요. 국회의석 과반 의석이 151석입니다. 의석 전체가 300석이니까. 네.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다 과반 의석을 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도 넘어요. 근데 국회 운영의 원칙은 다수결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1987년 여소야대 상황이 나오면서 여당이 도저히 국회에서 자기 당 한 당의 힘으로는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임위원장을 야당에게도 배분하는 관행이 생긴 거죠. 근데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로도 우리 헌정사에서 어느 정당도 168석 이상 안정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적은 없습니다. 152석이나 153석 그냥 통상적 과반 의석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은 확보했지만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각 정당이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방식, 현실적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마치 원칙인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 문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거 문법이다. 되게 중요한 함의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쏟아지는 소식들 너무너무 많죠. 이 소식들 속에서 누구보다도 독보적인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바로 그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입니다. 오늘 아주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1대 국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개헌 협상부터 지지부진하다 하지만은 저는 6월 5일 소위 의장단 구성을 하는 개헌 협상이 될 거고 네. 6월 8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떻게 됐든 실패한 20대 국회보다 오손도손 국민이 걱정하는
경제 등 미중 갈등, 대북 문제 등 시원하게 해결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손도손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에게는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의 협치가 잘 이루어질 거다 뭐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쓰신 협치가 말씀일까요? 이루어지도록 서로 노력해야죠. 이루어지도록. 예. 네. 지금 거대 여당이 탄생을 했는데 177석이 되게 되면은 국회를 좀 편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당이? 물론 그런 긍정적 면도 있지만은 우선 집권 여당은 겸손하게 절대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제1야당 지금 뭐 여야 둘밖에 없잖아요. 네. 야당을 잘 설득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때는 아마 177석의 의석을 가지고 단독 처리하는 그런 국회가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여하고 야가 너무 커서 사실은 정의당, 뭐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이런 제3정당들의 역할이 조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떨까요? 지금 소수 정당들은 국회에서 원체 의석이 큰 여야가 있기 때문에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특히 정의당 같은 당은 가치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입법 활동도 확실하게 하고 또 여야에 요구할 것은 과감하게 국민을 상대로 요구하면은 국회에서 입지를 살려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여쭤볼 건데요. 6월 5일에 21대 국회 개원이 이제 예정이 됐는데 법사위원장하고 예결특위위원장하고 이 자리를 놓고 지금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서로 계속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또는 법사위 자체 법안이 법사위를 경유해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일종의 입법의 게이트 키퍼가 되는데 네. 지금까지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전례 때문에 네. 특히 문재인 정부 지난 3년은 사실 촛불혁명의 사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많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대 여당인 177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당에서는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 원구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위해서는 법사위원장과 코로나19 망가진 경제를 살려내는 데는 예결위원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또 과거에 지난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이 붙들고 있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다 가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도 독식하겠다. 소위 미국식으로 승자 독식한다고 했던 네. 말도 나왔는데 이제 11대 7로 아마 합의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조영 대표가 그러한 발언을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 네. 이것은 일단 엄포영이었다 이렇게 보고 야당 즉 통합당의 엄살에 조금 조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11대 7에서 그 11석에 바로 예결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이 포함된다는 거죠? 의원님 저는 생각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의원님께서는 지난 국회에 계속해서 법사위에 계셨었잖아요. 네.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체계 자구심사권을 좀 빼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차기 자구심사권은 지금처럼 이 법사위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대개 상임위는 이제 이익단체들을 보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산자위 같으면은 산업계를, 기재위 같으면은 뭐 재계를, 또 금융위는 금융산업, 이렇게 됐을 때 네. 좀 그 로비에 의거해서 좋지 않은 법들이 와서 법사위에서 걸러지면서 정상화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좀 세계 자구심사권은 법사위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여상규 의원이 그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번에 또 좀 고집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법사위에서는 그러면은 어느 산하 기관을 좀 보호하거나 이 로비로부터 조금 뭐 자유롭거나 이런 게 될까요? 그건 대개 경제부처들이 많으니까 예. 법사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예. 또 그 다른 이익에 반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양식에 맡겨야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 첫 과제로 여야가 모두 코로나 극복을 위시로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경제를 조금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경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소위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해서 네. 제3차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 줘야만이 망하는 기업들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서민들을 살려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오늘 또 한국판 뉴딜 5년 76조를 들여서 일자리 55만 개를 만든다 네. 하는 정부 개혁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리아 정책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해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3차 추경도 또 이에 수반되는 모든 개혁 입법도 함께 통과시켜서 정부와 국민과 산업계와 발을 맞춰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3차 추경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보고 네네. 그리고서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어려우니까 큰 추경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찬성할 뜻을 비쳤던데, 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협조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럼 같은 행보를 합니까? 그렇게 뭐 당 비대위원장이 하면은 따라갈 수밖에 원내대표 없나요? 공동보조를 취하겠죠. 그렇지만은 또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무조건 통과보다는 재정 문제 등을 좀 꼼꼼히 챙겨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네. 뭐 무슨 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 보죠? 뭐 그런 것은 있겠어요. 네. 지금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계속 당 쇄신을 강조했고요. 뭐 변화보다 더 큰 변화 이러면서 민주당을 뛰어넘는 보다 진보적인 혹은 진취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탈바꿈을 해보겠다는 시도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본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네. 보수와 진보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만약 보수에 있으면은 진보 정책을,
진보 진영에 있을 때는 보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번에도 제1차로 들고 나오는 게 경제혁신기구를 구성해서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2030 세대에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 굉장히 진보적 정책을 많이 차용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 황교안 리더십과 달리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할 것은 또 반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지난 금요일에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박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다 해명이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어느 정도 해명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보도가 되던데 그건 아닌가 보죠? 예. 그런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이 당선자나 의원 신분을 갖기 전에 공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 하루 전에 그렇게 기자회견을 가져서 해명한 것은 잘 됐다. 네. 잘한 겁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렇지만은 지금 해명한 것에 대해서 네. 지금 납득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도 바라고 윤미향 의원도 검찰에 조사받을 때 얘기하겠다는 식의 검찰 조사를 바라고 민주당에서도 검찰 조사 결과를 보자. 그리고 통합당에서도 심지어 이러한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해달라.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4 당사자들이 네. 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 윤미향 의원이나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이 서로 다릅잖아요. 네. 또 통합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도 다르잖아요. 또 민주당은 그러한 것을 방어하려고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를 보자고 하니까 지금은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검찰에서 신속히 조사해서 그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좀 본 다음에 얘기해야 될지 지금은 좀 말하기 곤란하다 이런 건가요? 말하기 곤란한 게 아니라 네. 당사자들의 말이 다 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봐야 된다. 제 박지원이 조사권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